자, 제가 지난번에 부동산이 한참 극성을 떨 때 부동산이 이거 일시적인 교란 조작행위고 이거 오래 못 간다. 곧 대폭락이 예정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문정권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몰려들어서 사람들 끌어들어 베껴 먹을 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철수를 하지요. 다만 철수하는 타이밍을 문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니까 그 타이밍을 이 철수 타이밍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어차피 오래 갈 수 없었던 타이밍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1년 2개월쯤 전에 작년 12월 1월 때 제가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이거 좀 있으면 물거품 된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소유할 그러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치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걸 방치하는 문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 두 경우 공이 전문가라는 작자들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비트코인 때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데 암호화폐가 뭣도 모르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데 무식하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고 욕을 했습니다. 저만큼 산전수전 겪고 삶의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공부 조금 하고 그러면 대충 이런 부분이 사기인가 아닌가는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폭락하고 있어요. 세계가 비트코인을 무슨 어떤 또 다른 통화의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이 팔고 사는 시장들을 활성화시킨다 어쩐다 이런 헛소리들을 했지만 결국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그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지금 연이틀 폭락을 했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요. 2017년 9월 30일 그러니까 한참 작년 2007년 11월, 12월, 1월 이렇게 오르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때 최저치를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4,076달러까지 내려갔어요. 7일 동안 30%가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시장 조사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미국 법무부가 이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시세를 조작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FBI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장난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공개하면서 등록 절차를 어긴 두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둘러싼 갈등 역시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대중들이 한 중학교 3학년 정도가 한 1분간 설명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걸 가지고 이렇게 투기에 나선다라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상식을 다 눈을 감고 이것이 마치 미래의 거래 수단이 되는 양 달라붙었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가자 이러면서 온 사방에 열풍이라고 했던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496만 원까지 내렸다가 오늘 새벽에 지금 이 방송을 하는 12시 한 20분 현재에 518만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는 이제 남은 것은 뼈다구만 추려서 집에 가는 것만 남은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런 거래소를 이렇게 방치하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올랐지 정권 출범하기 전에 이게 무슨 가격이나 제대로 형성됐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암호화폐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한국에 코리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세계 암호화폐 시세보다 한국 시세가 좀 더 세다고.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이건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가격이 폭등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때 저한테 전문적인 소리 하면서 떠들던 전문가들 이제 뭐라고 한번 저한테 설명할 건가 해명을 좀 해보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가지고 또 제가 몇 번 뭐라고 하니까요. 저한테 부동산 같은 거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당신은 정치 이야기나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의 인물이나 글들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을 지면 되지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를 덜먹일 때 항상 그것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세상에요, 별 전문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 살면서 겪어보니까요. 정치판에 대단한 것 같지요? 만나보면 다 별 전문가 없습니다. 다만 술수가 뛰어나서 집권할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도 약간의 존경심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 뭐 재벌이 대단한 것 같지요? 저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돈 버는 사람이 좀 더 복합적인 실력은 낮다라고 봅니다. 정치인에 비해서는. 자, 무슨 부동산 전문가 따로 있고 암호화폐 전문가 따로 있고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전부요. 반사자들입니다. 자, 미국의 한 투자회사 회장이 CIO니까 투자 책임자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오하드 토퍼라는 TCK 인베스트먼트 회장 겸 CIO가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국 부동산 시장처럼 한 번도 큰 폭락을 겪지 않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보기 드물다. 10년 저금리 시대 끝에 닥칠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투자자는 부동산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하고 이 투자회사는 2012년에 출발한 투자 자문 회사이고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과 토포 회장이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 공동 회장 겸 CIO를 맡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자, 일문일답 내용이 한국 국민들이 꼭 경청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네가 부동산을 아느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성공한 사람의 말은 사실처럼 믿으니 한국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없는 세계적인 성공한 투자회사의 회장이 하는 말이니까 이제 이 말은 좀 믿지 않겠냐. 실제 상황도 이제 부동산이 거래조차도 안 되고 있고 싸게 팔면 주변에서 득달같이 싸게 내놓지 말라고 지랄들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TCK 인베스트먼트 공동 창업자 하워드 막스 회장이 한 말이 있다.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조만간 위기가 닥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10년간 전 세계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 부분에서요. 왜? 2008년 금융위기에 금융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경제가 완전히 대공황처럼 침체 상태로 빠져드니까 각 나라가 돈을 막 찍어내서 시중에 풀면서 돈이 흔해지니까 제로금리 상태에 도달해서 거의 이자가 없는 돈들이 시중에 깔렸지요. 이렇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 전에 없는 사업과 투자가 일어났다. 자, 사업에서 3%를 벌더라도 은행 이자가 1%면 자기는 자기 돈 안 들이고 나머지 2%를 순수익으로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균형이 일어났다. 자, 이것이 감춰져 있다가 금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가 1%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거품이 붕괴가 될 거다. 왜 금리가 올라가면 거품이 붕괴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게 빌려가지고 막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투자해 놨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싸게 빌린 게 아니라 빌린 돈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자하고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니 싸게 빌려서 거의 제로 금리로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가격도 시원찮은데 금리까지 내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거품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은 타격을 받게 돼 있다. 특히 부동산이 그렇다. 자, 이것이 이제 기자가 위기에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답입니다. 자, 또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 지금도 강남 아파트 분양 청약에 수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내가 한국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면서 각국의 부동산 시장을 봐왔다. 한국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이 말을 믿지. 한국 부동산 전문가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절대 소개 안 하죠. 그건 사기꾼이니까. 미안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 당신들도 저를 폄하했으니 저도 폄하를 좀 할 거니 감수 좀 하세요. 좀 있으면 욕 바가지로 처먹을 거니 지금 보따리 사서 저 미국에 가서 골프나 치고 노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 한 몇 년은 부동산 갖고 돈 벌어 먹을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일본만 해도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 동경에 가면 3억 주면 25평 도심이에요.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자, 타 국가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폭락을 겪지 않았는데 금리가 대폭 상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한다. 부동산에서 큰 거품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얘기가 아닌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가 요 근래 한두 차례 소개를 했죠. 런던, 뉴욕부터 시작을 해서 상하이부터 파리부터 전 세계 좀 잘 나가는 동네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홍콩도 그렇고 다 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올 다음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공황 때도 한마디로 이렇게 주식시장도 붕괴됐지만 부동산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부동산 붕괴로 시작이 되었고 일본의 이런 20년 거품도 거품 붕괴도 부동산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위기의 본질은 거의 부동산과 주식 두 개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터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부동산 위기를 목도하게 될 건데 특히 한국은 더 위험하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성향의 투자자가 비슷한 수준의 자금을 가지고 비슷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것이 동시에 매물로 나오면 팔려 나가겠는가? 부동산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는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전부 딱 들고 버팁니다. 일단 누군가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뛰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제가 하나 소개할 게 있습니다. 삼성이 서초동에 4억을 지금 매각을 했죠. 그래서 역대 최고가로 이 4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대기업들이 사옥을 매각하는 곳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영, 삼성그룹, 아시아나 항공 등이 사옥을 내놨다 그럽니다. 부영은 2016년에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을 4,380억에 샀다가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자, 부영 같으면 부동산 큰 손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영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기도 한데요. 삼성도 이 서초동 이 삼성타운 4억을 7,500억 정도로 이렇게 매각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자, 회사 이 성격과 관련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삼성이라는 한국 최고의 정보를 가진 조직이 바라봤을 때 부동산이 지금 정점인데 정점일 때 팔아버려야지 체면이 반미겨주나 이거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팔았어요. 물론 아시아나는 여러 가지 자산이 구조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팔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금호도 지금 팔았고 하나도 지금 이 빌딩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것은 때로는 체면 때문에 필요도 없는 과대한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도심에 짓기도 하는 데인데 이런 데서 지금 다 사옥을 팔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닥쳐올 거대한 위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국 자산 시장이 부동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한국처럼 자산에서 부동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한번 사놓으면 이렇게 현금화하기가 불편한 거라는 거죠. 세계 금융시장 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몰려있는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이 건물을 팔아야 된다면 원래 가격에서 30%는 싸게 팔아야 될 건데 그렇게 빠르게 사려는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 덩치가 몇천 원씩 하는 건물들을 팔려고 하면 아주 싸게 팔아도 누가 갑자기 사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대안은 뭐냐? 대안은 두 가지다. 부동산 가진 특성에 반대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한국이 아닌 다양한 국가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또 과거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한국 정신은 내리고 달러화 가치는 올랐다. 달러화로 된 자산을 매도해 위기 시에 원화 자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가? 89년에 강남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지난해까지 투자금 대비 3배의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4배다. 글로벌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면 6배. 여기에 달러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10배 수익을 낸 걸로 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80년대 후반에 5천만 원이던 강남 엄마 아파트 한 33평짜리가 지금 18억인데 30배가 넘었는데 그 통계가 맞는 거냐 이래 물으니 강남 안에서 최고 수익을 낸 아파트만 따져봐서 그런 거다. 미국의 기술주만 해도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을 꼽아보면 50배, 100배도 수익률도 있다. 최고의 실적이 아니라 평균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낸 곳만 보고 전체 흐름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주식도 불안해요. 3대 악재가 미국의 팡이라고 부르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최고로 잘 나가는 미국 IT 업계에 5개 회사에 지금 덮쳐서 2000년에 미국의 닷컴 주식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이 이 90년대 말에 이 닷컴 호황이 극에 달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의 벤처붐도 이랬죠. 그런데 2000년 넘어서면서 이런 닷컴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ICT 실리콘밸리 신흥기업들의 주식이 붕괴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닷컴 붕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팡이라고 FAANG, 페이스북의 F, 아마존의 A, 애플의 A, 그리고 넷플릭스의 N, 그리고 구글 G 이래서 구글은 또 다른 이름으로 알파벳이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팡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성장 둔화도 우려되고 신뢰도 무너지고 미중 무역 전쟁 등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나오면서 이런 주식들이 한 40%에서 20%까지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미국에 이렇게 최고로 잘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암호화폐의 붕괴, 또 더 나아가서 부동산의 붕괴, 이런 다 큰 기업의 붕괴,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서울에도 지금 집을 안 사고 전 월세로 몰린다. 자, 구매 심리가 지금 2달 만에 3분의 1 토막으로 났고 부동산들은 2달간에 하나도 못 팔았다. 전월세 거래가 한 달 새에 31%가 늘었지만은 전세금은 3주째 하락세다.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싸게 파는 사람들을 감시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계부채가 지금 3분기 가계부채가 나왔습니다. 1514조가 넘었습니다. 사상 첫 1500조를 돌파했고 은행권 주택 대출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 막차를 탄 사람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참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명하게 각자가 이후에 다가올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